RJ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SNS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를 선언한 방송인 홍석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석천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에 도전하시던데. 제가 감히 도전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요즘 힘드셔서 웃음을 잃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즐거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도전하고 있고요. 예.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번에 또 미얀마 민주화 지금 항쟁을 하고 있어서 제 주변에 또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지 선언을 하게 됐죠. 예. 자, SNS에 세 손가락 경례 사진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네. 그 사진 올리고 좀 반응이 있던가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미얀마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예.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어쨌든 뭐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의견을 SNS로 나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예. 예. 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예. 예. 그런데 왜 용기를 내신 거예요? 사실은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또 그쪽 엔터 쪽에 뭐 가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예. 또 그리고 제가 이웃집 찰스라는 KB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난민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가수의 꿈을 갖고 있는 예. 와니아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미얀마의 지금 실정이 얼마나 또 열악한지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는지 예. 또 군부의 그런 독재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예.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했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저도 많이 했었고 근데 똑같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지금 미얀마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희생되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라도 뭐라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용기를 내봤죠. 예, 주위에 뭐 미얀마 현지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더 계셔서 이런 일이 네네. 더 바로 옆에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셨군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옥수동이거든요. 예. 옥수동 조금 이렇게 언덕에 미얀마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쪽에 항상 혼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들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하기 전에 네. 오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는데 홍석천 씨하고도 또 같은 프로그램을 한 인연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선생님 윤식당 하실 때 인도네시아에 가서 촬영할 때 제가 메뉴 짜는 거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가르쳐 드리는데 선생님이 워낙에 또 솔직하고 재밌는 농담을 하시는 분이셔서 예. 근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선생님이셔서 이제 반죽을 하다가 조금 길게 반죽을 해서 막 손이 떨렸어요.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무슨 요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 손을 나보다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을 하셔서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예.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태원에서 하시던 식당은 다 지금 접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없고요. 예. 제 밑에서 10년 동안 함께했던 매니저가 하나 잘
뭐 인수인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시고요.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다시 이태원에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하, 예.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어보고 있고요. 예.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워낙에 화두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 아니면은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조금의 메시지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해주시면 그쪽에 계신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제 SNS를 보고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떤 싸움의 희망을 잃지 않는데 메시지가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빨리 민주화를 다시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와 호소를 한 말씀 따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셔가지고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홍석천 씨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성배 사건 처리반장 배상원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미제 사건은 안산 리어커 토막 살인 사건인데요. 예. 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 사건은 2011년 7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방치된 리어카 안에서 그 아이스박스 안쪽에서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변사체가 발견돼서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예. 이게 그 놀이터에 리어카가 오래 있었습니까? 그 자체는 2008년 3월부터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범인이 이 놀이터를 알고 있고 리어카가 거기 오래 있었고 뭐 이런 것도 파악했을까요?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어떤 탐사 프로그램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게 왜 놀이터에 되는지를 놀이터에 가서 그 위치에서 보면은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시던 곳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3층이었거든요. 그 베란다에서 여기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방치한 곳이 아니라 일종의 감시?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누가 가져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시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서 실제로는 뭐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다만 옷이 없는 상태, 알몸 상태였었고 좀 신기한 것은 양쪽 엄지손가락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실 사지가 뭐 여러 가지로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실 참혹한 상태였었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손가락 전체를 훼손하는 경우는 봤는데 딱 엄지만 한 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릴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의 전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엄지만 가져가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지는 신원 확인에 불가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었습니다. 뒤에서 그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피해자 신원? 그 부패가 안 된 손가락 일부에서 지문이 채취돼 갖고 발견됐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 앞에 아파트 3층에 살던 여성분이셨죠. 그러면 실종 신고는 안 된 상태였던가요? 그게 사실 좀 애매한 것. 실종 신고라고 하는 것이 그분 자체가 거기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했던.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이 뇌성마비 4급 장애인이셨어요. 그러면은 활동 자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 안에만 계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2006년 4월에 입주민으로 등록한 것이 마지막인데 문제는 그 집의 주인이 이걸 등록하면서 일종의 수급비 같은 거를 가지고 된 거죠. 장애인 수급비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상태.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셔갖고 유기됐는지의 상황이 좀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이게 뭐 국가수에서도 정확하게 언제 사망한지 잘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부패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뭐 리어커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체가 경찰은 리어커 주인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리어커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의 주인이었고 하필 또 그였었고 예. 그 리어커 주인이 이 정 씨였었는데 66살의 정 씨였었는데 이분은 2009년 12월에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상태로 발견된 형태가 된 거죠. 아까 장애인 부정수급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리어커의 주인도 그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강력한 용의자네요, 그러면. 강력한 용의자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뭐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탐사 프로그램이랑 같이 추적을 하면서 이분의 전과를 확인했는데 예. 그분이 사실은 그 이전에 20년 전 이전에 상당히 강력한 살인 전과가 있어서 근데 그게 대단히 좀 잔혹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랑 같이 돌아가신 분이랑 어떤 관계였었냐면 보통 이제 이런 그 가석방 같은 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수감자들이 바깥에서 교회라든가 이런 걸 하러 오신 분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옥중 결혼? 그렇죠. 예. 옥중 결혼 때문에 이분이 감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강력한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렇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하고 옥중 결혼을 함으로 해서 가석방이 됐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15년 만에 나왔으니까. 가석방이 됐고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다녔다. 예. 까지가 이제 저랑 같이 방송사 탐사팀들이 확인한 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죽어버리고 이 피해자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그래서 미제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손가락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살인 사건의 그 전과 자체가 상당히 그와 비슷한 방식의 전과였었어요. 아, 그 전에 예. 범행이 예. 살인으로 그 수감될 때 그 방식 자체가 상당히 그 아주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된 걸로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강력한 용의자가 지금 사망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뭐 공소권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일부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공범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에서 상당히 관련된 돈 관련 분도 있었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수사는 이미 그 용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추게 된 거죠. 근데 그 피해자분이 예. 어쨌든 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만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정수급해서 탔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가족도 이제 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셨고. 이혼했고, 예. 그 전년도에 이혼을, 이제 말하자면 생적이 나오기 이전에 이혼을 하셨고. 예. 그리고 저 아들이 있었는데 자폐를 가진 아들이 있어갖고 사실 이분은 돌아가셔도 찾을 사람이 없었던 그렇네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전에 이미 범행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생존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죠. 예, 하나 더 살펴보죠.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인데 이게 꽤 유명한 사건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보네요. 사실은 해결은 됐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범인들이 무죄가 됐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유명한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님이 이 전면에 등장하시는 사건입니다. 예. 사건 자체는 2007년 5월 14일에 새벽 수원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 매점 옆 계단에서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몸에 이제 상당히 그 많은 폭행 자국과 머리에 사실은 출혈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들이 오인을 한 거죠. 이 소녀가 노숙 소녀라고 잘못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예. 실제로는 노숙 소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건명이 노숙 소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두지게 되면서 사건이 사실은 산으로 가게 된 부분인 거죠. 이게 10대 소녀다 보니까 지문 같은 것도 등록이 안 돼 있을 테고. 그렇죠. 신원 확인하기 어려웠겠네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은 분명히 얼굴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몽따지만 돌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무려 50일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신원 확인에.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 노숙이 아니라 뭐 가출 소녀 뭐 이렇게 되는 거였나요? 이게 가출도 애매한 거는 완전히 가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이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노숙으로 잘못 경찰이 판단해서 그러면 초동 수사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숙자들을 주로 두주고 다니다가 처음에 탐문 수사를 그래서 노숙자 2명이 검거가 되게 됐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노숙자는 잘못 검거한 것이고 후에 가출 청소년 5명을 기소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황당한 것은 바로 60일 뒤에 이제 2명의 근데 한 명은 지적 장애를 가졌던 분입니다. 2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래서 기소가 돼서 이제 됐는데 그 다음 연도 1월에 검찰이 사실 범인은 그 사람 둘보다 5명이 더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건 자체가 대단히 황당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발표하고 기소까지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무죄가 나왔죠. 다 7명 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의 말도 그렇고 사건 자체 전체적인 어떤 걸 봤을 때 상당히 압박 그리고 뭐 때리기도 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백 중심의 수사를 했다. 그래서 그 노숙자 2분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은 더더욱 더 심각한 형태의 압박을 받아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국은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판사는 판결했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CCTV도 분명히 현장을 가는 CCTV에 이들이 찍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수사했던 경찰이 그것을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범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 무죄 났으면 진범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은 경찰에서 미제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잡았기 때문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걸 미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러는지.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소를 한번 했으니까는 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잘못 수사했던 형사나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더 잘 나갔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집에 남자 1명, 여자 1명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원래 진범이 누구냐라를 이제 탐사 프로그램에서 추적을 했더니 실제로 이 피해자가 어떤 집을 나가기 전에 누군가 찾아왔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근데 그들에 의해서 집안에 있는 폐물을 가져 나오게 된 강요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강요할 정도는 그 사람들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수사했어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을 수사했냐. 라는 문제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경찰에서 수사를 안 했으면 그 탐사 전문팀 같은 경우 인터뷰 같은 것도 안 했나요? 추적은 했긴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디까지는 추적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전날 여자를 폭행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무용담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 피해자 이름과 동일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네요. 자기들이 자랑하고 다녔고 떠들고 다녔는데 하필 그 이름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피해자 이름이었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범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치고. 그렇죠. 이게 내가 어제 여자애를 때리고 걔네 집에 가서 반지와 귀걸이 같은 거 갖고 왔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했는데 그 애 이름이 그 사망한 여성 이름과 같다. 그 애 이름과 같다. 이거 다시 수사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시간이 또 너무 흘렀군요, 지금. 그런데 수사를 되면 그때 수사를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잘못 수사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공수처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검사가 불법적인 걸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노숙인들도 그렇고 처음에 혐의가 있다고 데리고 온 노숙인들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 5명들 그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준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아마 그 소위 속된 말로 비행 청소년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조금 함부로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강압수사 같은 것도 2007년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강압수사나 고문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실적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 미성년자인데 동석시키지 않았냐. 어떤 부모라든가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법적으로 빈석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동석하게. 근데 그것을 이른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당시는 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겁줘갖고 자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건 자체가 일종의 조작이 돼버린 거죠. 증거 조작이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고 그 피의자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났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무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네, 오히려 영전을 했던. 오히려 영전을 한다. 네. 그리고 그것을 봐줘야 할 법원, 판사들은 아무런 그냥 뭐 재심에서 끝났으니까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수사해서 만약 진범을 잡으면 과거에 잘못 수사한 걸 또 인정하게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도 꼭 다시 수사를 해서 범인 진범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처리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